사이다 무비튼. 유아기에 나는 방치된 아이였다. 3살 때는 혼자 공원에 놀러 나갔던 기억도 있다.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잠깐 친구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괴롭힘을 당했었다. 어릴 때는 내가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선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던 것 같다. 부모님이 폭력을 휘두르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결핍이 있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의사소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장도 간단한 작업만 할 수 있는 일밖에 하지 못했고 중졸로 취업해 밑바닥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성인이 된 다음 달, 엄마가 보험증서를 가지고 따라오라며 위협했던 적이 있었다. 빚 상환을 위한 일이란 걸 알게 된 나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집에 가져다 주는데 왜 빚 갚을 돈이 없는 거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문제는 양보 못해! 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엄마는 발끈하며 부모가 힘들다는데 도와주지도 않는 자식은 이 집에 필요 없으니까 나가! 라면서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서 쫓겨난 후 보름 동안은 일로 알게 된 몇 안 되는 친구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끝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파견 직원이 되었고 거주 지역도 옮기게 되었다. 집에 머물게 해준 친구에게는 그동안 일해서 번 돈을 모아 한 번 더 사례의 명목으로 괜찮은 스시집에서 밥을 사주었고 이에 친구는 기뻐하며 힘내! 라며 격려해 주었다. 파견 직원이 된 후에는 오로지 일만 했다. 의사소통이 서툴러 자신을 잘 표현하진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 회사 생활이 즐거웠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취미로 하고 있는 게임에 초대해준 적이 있었다. 온라인 게임이었다.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직장 동료가 잘 리드해준 덕분에 금방 익힐 수 있었다. 스스로의 모습을 반영시킨 게임 캐릭터에게 서포트 계열의 직업을 갖게 해 필사적으로 스킬 활용을 익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게임 속에서 귀중한 대접을 받는 일이 많아졌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었다. 게임 속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컴퓨터 앞에서 혼자 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생겼다. 의사소통이 서툰 내가 참석해도 될까 싶어 조용히 있었는데 당신도 참석하는 거죠? 와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기뻐서 참석하겠다고 했다. 게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대와 성별이 다양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서툴렀지만 게임 속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상대방이 먼저 이것저것 물어봐 주어서 처음 참석한 술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술자리에 초대받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조금씩 나다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다. 그 남자는 나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어 라고 했다. 의사소통이 서툰 내가 설마 고백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고 그런 내 모습에 남자가 천천히 대답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그 후 그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 교제 초반에 난 의사소통이 서툴다는 것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을 그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러고는 그럼 앞으로는 꼭 행복해야겠다 라고 말하며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생각지도 못한 그의 반응에 나는 기쁜 마음과 안도감에 울고 말았다. 그와 사귀면서 나는 내가 감정과 표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 앞에서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아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과 달리 아주 따뜻한 분들이셔서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나는 그의 부모님께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에는 너무 긴장돼 심장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줄 알았다. 어쩌면 결혼을 반대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걱정과 달리 그의 부모님은
우리 집은 아들밖에 없어서 항상 딸이 있었으면 했어요. 우리 집 딸이 되어줘요. 라며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셨다. 너무나도 상냥한 표정과 말투에 나는 긴장이 탁 풀려버렸고 내 두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와의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받은 후 부모님께 결혼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망설이던 그때 할머니가 전화로 엄마의 입원 소식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난 그에게 얘기했고 당장 찾아뵈야지 라는 그의 말에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엄마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다. 엄마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었다. 나를 방치하고 집에서 내쫓았던 엄마가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마주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그런 나에게 할머니는 와줘서 고맙다 라고 하셨다. 할머니께 결혼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구나. 행복하렴. 네 엄마의 잘못을 네가 짊어질 필요는 없단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네 엄마의 마지막은 내가 지킬 테니 넌 돌아가렴. 이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말에 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가 고향에 내려간 다음 날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작은 아버지를 통해 말년에 엄마가 나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일들과 집에서 내쫓았던 일을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방치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특별히 원망 같은 건 없었다.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엄마에게 연락을 했었더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엄마의 장례식은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치렀고 나는 조용히 남편 곁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그런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할머니와 작은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라고 말했다. 엄마가 떠나고 1년 후 나는 그와 결혼했다. 그의 부모님과도 잘 지냈다. 난 두 분을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했고 두 분도 나를 아주 예뻐해 주셨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겨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방치되었었던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내 마음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와 시부모님은 불안해하는 나에게 부족해도 괜찮아.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될 때는 불안한 거란다. 라며 위로해 주셨다. 첫 임신에 불안해하는 나를 위해 남편은 형님을 소개해 주었고 형님은 나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다. 형님은 이미 2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상냥한 분이다. 조금씩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 나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의 응원을 받으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예정일에 맞춰 출산했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과 목소리가 닮았구나 라고 문득 생각했다. 처음으로 수유하던 날 아기가 내 손가락을 꼭 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우리 아기는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기분을 절대로 느끼지 않게 할 거야. 최선을 다해 사랑해 줄 거야. 그런 의미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병원에 와주셨고 귀여운 손주를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한 번 더 저를 딸로 받아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아이가 곧 6살이 된다. 짱구는 못 말려 만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상냥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친부모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남편과 직장 동료, 시부모님 그리고 아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의사소통에 서툴러 표정도 감정도 없었던 내가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다정함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반항기조차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현재 시댁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댁 가족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다.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는 1도 없고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부야말로 백수지. 집에서 놀기만 하고 라며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했다.
아무래도 회사 후배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적당히 집안일 좀 하다가 애들 챙겨주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라고 말했고, 시아버지도 남편 말에 적극 동감했다. 두 사람은 자기도 전업주부 하고 싶다는 둥,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쉽지 않다는 둥 서로 장단을 맞추며 투덜대고 있었다.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 대학생 도련님, 고등학생 아가씨, 그리고 우리 부부와 5살 된 쌍둥이, 2살 된 막내까지 9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다. 시아버지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전업주부다. 시어머니의 다도교실이 쉬는 날에는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차로 10분 거리에 친정해야 하는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화내려 하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고, 그럼 저랑 바꾸실래요? 우선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준비와 가족들의 도시락을 만들죠. 그 후 빨래와 청소를 하고 쌍둥이를 유치원에 등원시켜요. 2살 아이와 시어머니의 점심장을 보고 나면 쌍둥이의 하원 시간이 되죠. 쌍둥이를 데려오면 곧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떠봤다. 남편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쉽네. 그래도 난 직장에 있으니 못 바꾸겠다 라며 멋쩍은 듯 변명했다. 나는 놓치지 않고, 다음 달에 연휴 있잖아 라고 말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사실 남편의 회사는 정기적으로 10일간의 휴가가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우연히 공휴일과 출장 대체 휴가 등이 겹쳐서 보름 정도의 휴가가 될 예정이었다. 남편은 내 말을 듣자 횡설수설하며, 다음 달 휴가는 오랜만에 푹 쉴까 하는데. 그러자 옆에서 아가씨가, 아까 쉽다며. 쉬엄쉬엄 하면 되지. 라며 내 말을 거들어 주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당신도 쉬는 날엔 집안일 좀 도와요 라고 말했다. 괜히 껴들었다는 듯 시아버지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지만, 두 사람 모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식탁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평소 내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는지 두 사람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은 두 사람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도구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리고 휴가 동안은 친정이 하는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오겠다고 선언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기회를 틈타 내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던 두 사람은 내 선언에 기가 죽어 있었다. 그리고 연휴 첫날,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자 남편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요리를 꽤 잘하는 편이어서 의기양양하게 나를 보며 맛있겠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 웬일인지 가족 모두의 도시락까지 만들었다. 남편이 말하길 절약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모두의 점심 도시락을 만들 거라고 했다. 도련님 것도 만들었냐 물으니, 편의점 도시락은 건강에 안 좋잖아. 그러니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지. 주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네가 너무 무심한 거야 라며 이러쿵저러쿵 말하길래, 도련님은 보통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먹지 편의점 도시락은 안 먹어. 학식도 있고 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도련님 도시락은 만들 필요 없다고 말했었잖아. 어머니도 오늘 점심은 필요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고. 못 들었어? 그랬었나? 분명 말했었어. 그리고 아침 식사로 구운 연어랑 달걀 프라이는 괜찮은데 도시락도 구운 연어에 달걀 프라이라니?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나는 세 끼 모두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거 자기도 알잖아? 난 괜찮은데 다른 가족들은 어떨지. 그리고 시아버지는 고혈압이라 저염식이 아니면 안 되거든. 나는 남편 흉내를 내며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다. 이것저것 확인하다 딱 하나의 도시락만 반찬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왜 그런지 물었더니, 막내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잖아. 에? 이런. 막내가 어릴 때 계란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적이 있었지. 근데 결국 괜찮아졌잖아? 당신한테도 말했잖아. 지금 막내한테 음식 알레르기는 없어. 당신 아이 일인데 여태 그걸 몰랐어? 라고 하자 남편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후 남편은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였지만 5살 쌍둥이와 2살 막내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이들에게 밥 먹이기는 정말 힘든 일이다. 특히 막내는 더욱 말썽쟁이라.
하지만 평소 남편도 내 일을 도와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도 무시해줬다. 아이들 밥 먹이기도 주부의 일이니까 남편이 해야지. 아이들에게 밥을 다 먹인 남편은 매우 지쳐 보였다. 하지만 바로 쌍둥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와서 빨래와 청소를 했다고 한다. 도련님이 말하길 10시쯤 빨래를 널기 시작했는데 2시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널지 못한 빨래가 산더미였다고 한다. 대가족의 빨래인 만큼 용량이 큰 세탁기를 쓰고 있긴 하지만 빨래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돌릴 수가 없다. 남편은 빨래를 널 자리가 없어서 고생한 모양이었다. 행거가 있는 장소도 알려줬었는데 말이지. 저녁 식사 메뉴는 치킨과 감자 샐러드 그리고 된장국이었다. 치킨은 다 식어서 속살이 익지도 않았고 샐러드의 감자는 거의 생감자 수준으로 아삭거렸다. 안 익은 고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전자레인지로 속살을 다 익혀주었다. 감자 샐러드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익힌 다음 잘 으깨 주었다. 그런데도 익지 않은 감자는 남편 접시에 덜어주었다. 내가 조용히 요리를 다시 익히고 있는 사이 남편은 미안한 듯 내 옆에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메뉴는 또 구운 연어였고 저녁은 슈퍼에서 산 고로케였다. 남편은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 날이 4일 정도 이어지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집안일과 식사 준비 모두 너무 엉망이라고 따졌고 남편은 사과했다. 아가씨는 다이어트 중이라 튀김은 먹지 않겠다. 옷은 잘 펴서 말려라. 손수건도 다려달라는 등 온갖 주문을 하며 그니까 더 이상 집안일에 이러쿵저러쿵 불평하지 마. 쉽다더니 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라고 남편을 나무랐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 역시도 주부란 가족이 좀 더 편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설교를 늘어놨다. 진짜 미안해. 이젠 불평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그니까 내일부터는 당신이 집안일 좀 해줘. 라고 하길래 에? 갑자기 이렇게 간두겠다고? 아직 3주나 더 남았는데? 내일도 당신이 해야지. 라고 되받아쳤다. 남편은 절규하는 표정을 지었고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다.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나는 얄짤없이 휴가 기간 동안 모든 집안일을 남편에게 시켰다. 남편 말에 동감했던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성화에 결국 쉬는 날에는 남편의 집안일을 도왔다. 마지막 날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사과를 받았다. 시어머니와 아가씨, 도련님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까지 들어서 괜히 죄송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자는 약속으로 기분 좋게 해결되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의 식사만큼은 엄격히 확인했고 청소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돕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등하원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나도 도왔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주부의 노고를 알게 되고부터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가끔 남편은 푸념도 늘어났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이것저것 잘 신경 써주는 덕분에 매우 좋아했다. 나는 우리 시댁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영원히 시댁 식구들과 지내고 싶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집안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전업주부는 백수라고 말해서 너무 괘씸했다. 남편의 한마디로 시작된 역할 바꾸기 작전이었지만 주부가 얼마나 힘든지, 가족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남편과 시아버지가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정말 다행이었다. 또한 시어머니와 아가씨라는 강한 아군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다. 또한 이번 작전에 아가씨와 시어머니도 함께 동참해줘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이나 요리 솜씨로 내게 잔소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설령 있다 해도 도움되는 조언 정도라 배울 점이 많기도 하고 아가씨나 도련님도 사소한 집안일은 잘 도와주는 착한 아이들이다. 어쨌든 시아버지와 남편의 고정관념도 깨졌고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가족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신우이의 사이다 썰을 풀어볼까 한다. 나는 형님 남동생의 아내인 입장인데 형님은 항상 내게 잘해주셨다.
며칠 전 유치원생인 조카 2명의 운동회에 갔었는데 부른 적 없는 형님의 시어머니가 온 게 일의 발단이다.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듣긴 했지만 지 멋대로 와서는 자리에 딱 앉아 우리 인사도 무시하나 싶더니 나와 남편에게 당신들은 며느리 남동생이랑 아내인가? 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첫인상은 완전 별로였다.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시어머니 분께 돌아가시라고 말했지만 도영이 힘내라! 하며 무시했다. 말이 안 통한다. 보는 눈들이 있기도 하고 운동회는 오전 중에 끝나니까 그냥 참는 분위기가 되어 시어머니 분은 없는 셈 치고 지나갔다. 운동회가 끝나고 나서는 형님 가족 집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이어서 집에 짐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다. 근데 이미 누가 먼저 와 있었는지 화로에 숯이 든 채로 불이 붙어 있었다. 우와, 벌써 누가 준비해놨나 보네요. 라고 말하며 형님 부부를 보니 둘은 당황하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형님이 누가 이런 짓을 라고 하며 몸을 떨었다. 형님도 아주버님도 우리 외에는 같이 파티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없다고 해서 그럼 누가... 모두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 근데 갑자기 뭐야? 왜 벌써 왔어? 운동회 저녁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등 뒤에서 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보니 거기에 있던 건 아주버님의 형수님이었다. 형수님, 남의 집 마당에서 뭐하고 계세요? 라고 아주버님이 물었더니 오늘 조카 운동회라고 하길래 저녁 때까진 사람이 없을 테니 마당 좀 빌려서 고기 파티나 하려고 친구들을 불렀어.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다. 예?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멋대로 화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라며 아주버님이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도구 다 준비해 왔는데 마당에 우연히 화로랑 숯이 있길래 좀 썼을 뿐인데 당신네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 치우고 씻어놓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야? 아니 그보다도 왜 이렇게 일찍 온 건데? 아주 적반하장이다. 그러고 나서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던 아주버님의 형수 친구들이 돌아와서는 뭐야? 미리 허락받았던 거 아니었어? 설마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의 집 마당에서 파티할 셈이었어? 라고 뭐라 하기 시작했다. 완전 난장판이었다. 결국에는 말싸움으로 번져 우리를 앞에 두고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다.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싸우세요! 라며 화냈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고 아주버님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다 형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멋대로 집까지 따라온 것 같았다. 형님은 아주버님의 형수가 멋대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나 있는데 아유 모처럼 와준 거니까 그냥 같이 놀면 되잖니. 아이고 참 아가 너는 속이 좁구나 라는 말을 들어 현장은 한층 더 카오스가 되었다. 형님은 눈을 부릅뜨고 닥쳐! 난 당신은 부른 적도 없고 당신도 누굴 부르고 어쩌고 할 권리도 없어! 당장 돌아가! 라며 시어머니께 호통치며 불붙은 숯을 만지고 있던 손을 뿌리쳤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형님의 화난 모습에 깜짝 놀랐는지 왜 그러니 며느라가 갑자기 큰 소리 내고 미안하구나 속 좁다 그래서 라며 바로 꼬리를 내렸다. 그러자 형님은 눈을 부릅뜬 채 입꼬리만 올라간 얼굴로 어머, 어머님 괜찮아요. 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엄청 속 좁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반론할 틈도 주지 않고 아, 어머님 참 유감스럽지만 저 엄청 속이 좁은 터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머님 드릴 음식 같은 거 하나도 준비해 놓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주실래요? 뭐라고요? 당연히 다음도 다다음도 없죠.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엄청 속이 좁아서요. 네? 언제까지냐고요? 그러게요. 아마 둘 중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받아쳤다. 며느라가 그런 말 하지 말렴. 앞으로 속이 좁다는 둥 못생겼다는 둥 그런 말 안 할 테니 응? 속이 좁다던가 못생겼다던가 그게 다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어서 아 그리고 성격이 나쁘다거나 센스가 없다거나였나? 아니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들었니? 영자씨? 아니면 미숙씨?
그 말을 하자 형님은 뚜껑이 열려버렸다. 그딴 말을 이웃 사람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니셨어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는 2번 다시 안 할게. 약속하마. 그니까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렴. 라며 매달려왔다. 형님이 참 많이도 참아왔구나 싶어 나도 동정했다.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어요. 라고 말하며 마당에서 쫓아내고 현관문을 잠궜다. 며느라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형님은 무시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향했다. 참고로 아주버님은 형수를 말리느라 바빠서 이쪽에 난 소란을 모르고 있었다. 형수가 난 잘못한 거 없어.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화낼 일까지는 아니잖아. 라며 변함없이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자 형님이 끼어들어 적당히 하세요. 마당도 우리 땅이잖아요. 남의 땅에 몰래 들어왔으면 이건 대놓고 불법 침입죄예요. 라고 호통쳤다. 친구분은 몰랐다고는 해도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사죄의 의미로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라며 식재료를 내려놓고 사과했다. 하지만 형님은 친구분들은 잘못한 거 없다며 받지 않았고 옆에서는 아주버님의 형수가 뭐가 불법 침입이야. 경찰도 아니면서 유세 떨고 있어. 라며 따지고 있었다. 결국 친구분들이 머리를 숙여가며 쪽팔리게 진짜 짜증나.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는 형수를 끌고 나갔다. 난장판이었지만 천만다행인 건 조카가 둘 다 운동회로 지쳤기 때문에 잠들어서 참사를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다. 둘은 집에 들어가 파티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파에 누운 순간 잠들어 버렸다. 참고로 형님 부부는 시어머니와 형수가 너무나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1년 정도 전에 인근 마을로 이사가 집을 짓고 주소를 물어도 그냥 비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동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집을 들켜버려 얼마 전 전화로 조카 유치원 이름을 물어보길래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줘 버린 걸 후회하고 있었다. 형님은 그 후 아주버님께 그 인간들 또 오는 거 아니야? 라며 한탄했는데 아주버님이 그때는 내가 쫓아낼 거고 뭐하면 연도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했지만 형님은 조금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미안해. 우리 가족들 때문에 항상 힘들게 만들어서. 그야 아까 같은 일 겪고 나면 주눅들겠지? 라며 아주버님은 형님의 눈치를 봤다. 그러자 형님이 누가 주눅들었다 그래. 그냥 지금까지의 울분을 다 토해낸 거라 완전 통쾌한데? 응? 그럼 왜 이렇게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어? 시어머니랑 당신 형수한테 불붙은 숯을 못 던진 게 좀 한스러워서 라고 말하길래 나는 옆에서 듣다가 터져버렸다. 형님은 그 일로 얼마간 후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 입장에선 그런 혼란 속에서 시어머니를 못지른 형님 모습은 완전 사이다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여동생이 태어났다. 작고 귀여운 여동생은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았지만 나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차츰 차갑게 변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학교 행사 때마다 꼭 와주셨는데 여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오지 않으셨다. 여동생이 2살이 됐을 때쯤 아빠가 운동회 날 아빠 휴가 낼게 라고 하셨지만 정작 운동회 당일 아빠는 출근하셨고 도시락 챙겨 쌀쌀맞게 도시락을 주신 게 다였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카메라로 사진도 찍으면서 열심히 응원해주는데 나만 외톨이인 것 같아서 엄청 쓸쓸했다. 더군다나 이번 운동회는 아빠가 올 거라고 당일 아침까지 기대했던 것도 있어서 더 괴로웠다.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아빠는 주말에도 자주 출근하셔서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많았다. 아무튼 그 후로도 학교 행사에는 가족 누구도 오지 않았다. 다만 가정방문만큼은 엄마가 적극 나서서 선생님을 대접했다. 학용품이나 준비물 같은 건 잘 사주시고 갖고 싶은 물건도 종종 말하면 흔쾌히 사주셨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여동생에게 접근하는 건 싫어했고 나와 여동생 사이를 가로막고 일체 손을 못 대게 했다. 특히 밥 먹을 때는 더 심했는데 항상 나는 엄마와 여동생이 식사를 한 뒤에 혼자 먹었다. 어쩌다 같이 먹을 때도 엄마와 여동생 테이블에서 나는 앉은뱅이 식탁에서 먹었다.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동생이 딱히 밉진 않았지만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 엄마의 태도엔 마음이 아팠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학원에 다니라고 하셨다. 드디어 나한테도 관심을 갖게 된 줄 알고 기뻐하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엄마의 속셈은 나를 중고등학교에 통합된 기숙학교에 보내는 거였다. 합법적으로 집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당시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느껴져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는 슬프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학원에는 잘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에도 합격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사실상 집에서 쫓겨난 판인데 기숙사도 문 닫는 설날과 추석에는 할아버지 집에 가란 소리를 들었다. 그때부터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설날이나 추석 때는 할아버지 집으로 다른 친척분들도 오셔서 시끌벅적했다.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친척분들도 나를 귀엽게 봐주셔서 가시방석 같은 집에서와는 달리 맘 편히 지낼 수 있어 행복했다. 그래도 역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학여행으로 해외에 가게 됐고 집에 전화해서 호적등본을 보내달라고 했다. 엄마가 절대로 내용을 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의 내용을 보니 역시 난 입양하였다.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나였다면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동생이 태어나고 엄마가 유독 나에게만 쌀쌀맞게 대하면서 어렴풋이 눈치챈 것들도 많아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후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가 입양된 이유를 물어보니 내 친모는 양아빠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중상이었지만 제왕절개까지 하시며 나를 낳으셨다고 한다. 그 후 상태가 더 나빠져 결국 엄마도 돌아가셨다. 아빠의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도 없던 터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주실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자식이 없었던 내 양부모, 특히 양엄마가 자신이 돌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해서 허락했다고 한다. 그 후 친자식이 태어나자 나는 양엄마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여동생이 태어나고 태도가 180도 바뀐 양엄마에게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그전까진 나름대로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가족과는 거리를 두려고 마음먹었다. 그 후 18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파양하고 싶다고 양부모에게 연락이 왔다. 파양 자체는 상관없었지만 그럴 거면 맡겨놨던 친부모 보험금은 다시 돌려달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친부모님이 내게 보험금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에 놀랐고 나중에 더 놀란 건 양엄마가 보험금을 내 양육비로 다 써서 한 푼도 없다고 우겨댄 부분이었다.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진 할아버지 부부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셨고 책가방이나 책상, 옷값 같은 것도 양엄마의 말을 믿고 별도로 보내주셨다고 한다. 게다가 중학교 이후 학비는 모두 할아버지 부부가 부담하셨다. 바꿔 말하면 사실상 여태껏 양육비는 내 양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 부부가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보다도 더 충격이었다. 엄마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그저 돌봄이나 다름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할아버지 부부의 넘치는 사랑이 새삼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후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됐고 사용처를 확인해보니 내 양육비 대부분은 양엄마가 흥청망청 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양엄마가 양아빠 모르게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했다는 점이었다. 곧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양부모는 이혼하고 여동생은 양엄마가 키우게 됐다. 보험금은 양부모가 나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되면 주겠다 라는 말을 믿지 않은 할아버지가 일부만 건네주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할 따름이다. 덕분에 양엄마가 배째라고 나와도 생활하기엔 충분해서 양아빠가 대신 갖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그 후론 계속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대학도 다니고 지금 직장에 취직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종종 눈물을 흘리며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맡았으면 될 것을 부모 나이가 너무 많으면 네가 창피해할까봐 그만 연신 미안하다고 하신다. 내 양부모를 원망하진 않는다.
다만 여동생이 태어나고 차갑게 돌변한 양엄마를 생각하면 씁쓸한 기분이 든다. 그래도 아예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도 있고 처음부터 보험금만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방치만 하고 전혀 돌봐주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나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길러보니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해해보려는 걸 수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취할할 땐 특히 더 괴로웠지만 양아빠가 나름 잘 나가는 분이셔서 이것저것 소개해주시는 등 많이 도와주셨다. 취직할 때 신혼보증인 같은 것도 흔쾌히 해주셔서 양아빠에게는 감사하고 있다. 한편 그간 연락 없던 양엄마도 할아버지 장례식 때는 여동생을 데리고 조문을 왔다. 그리곤 식사 자리에서 얘도 상속권이 있으니까 이 집은 여동생 몫으로 해도 상관없지? 이 말을 듣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없지. 애초에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도 그 전에 다인이한테 다 넘길 거지만. 이 일이 있은 후 양엄마한테서 길러준 은혜는 잊어버린 거야? 같은 말을 전화로 종종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했다. 나는 어디까지나 입양하지 친딸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전근을 계기로 이사를 하게 됐을 때 전번도 바꾸면서 미련 없이 양엄마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 후 양아빠는 재혼했고 재혼 상대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혼자서 아무 불편함 없이 살면서도 양부모와 소원해진 나는 어쩌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혹시 양엄마가 여동생이 태어나고도 나 또한 변함없이 사랑해주셨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지금도 가족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도 부질없는 상상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끔씩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래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아가신 친아빠나 목숨 걸고 날 낳아주신 친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대학 시절 바빠서 계속 잠수 타던 동아리 회식에 오랜만에 얼굴 비추러 갔을 때의 일이다. 내가 없는 동안 동아리에 들어온 이승현이라는 남자애도 와 있었다. 참고로 이 남자애 먹보나 존나야 되는 주제에 얼굴은 반반한 개 짜증나는 놈이다. 학교에서도 겁나 유명해서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고 친구들 있는 자리에 껴서 신나게 마시고 있었다.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 그놈이 갑자기 꼽사리를 꼈다. 오늘 처음 봤으면서 지혜씨 진짜 미인이시네. 지금 남친 있어요? 라며 작업을 걸어왔다. 그냥 귀찮아서 네 남친 있어요. 완전 알콩달콩해요. 라고 대놓고 찰벽을 쳐줬다. 이러면 포기하고 딴 데 갈 줄 알았는데 포기하긴커녕 계속 끈질기게 들이댔다. 솔까 나 그닥 예쁜 편은 아닌데 이게 이놈 작업 방식이다. 존예 여신들한텐 말도 못 걸면서 비벼볼 만한 여자애들한텐 이빨린 말로 구워 삶아서 모텔 데려가서 잡아뜨리는 게 목적이다. 직접 만난 건 처음이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지혜씨 수지 닮았단 말 많이 안 들어요? 이목구비가 비슷한데? 이제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구나 싶어서 얼탱이가 없었다. 암만 들이대도 잘 안 되니까 이번엔 다른 수작을 부리는데 뜬금없이 지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저 최근에 또 고백받아서 여친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양다리여도 괜찮다고 하길래 사귀기로 해줬어요. 저 완전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딴 얘긴데 친구 엄마한테도 좀 만나보자는 소리 듣고 진짜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아니 아줌마 양심이 있어야죠 아들 버린 사람한테 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안물안궁인 얘기 혼자 주절주절 계속 해대길래 착하시네요. 인기 많으시네요. 진짜 재밌게 사시네요. 영혼 없는 리액션 좀 해줬더니 진짠 줄 알고 완전 신나가지고 슬쩍 머리 만지고 허벅지도 더듬으면서 지혜씨 회식 끝나고 어때요? 저 나름 자신 있는데. 이러더니 갑자기 귀에다 입김을 훅! 진짜 기분 개더러웠다.
이번엔 또 지가 먹보한 내 친구 얼평까지 해대기 시작하더니 막판에는 저 진짜 경험 많은데 여태 한 번도 생긴 적 없어요. 쩔지 않아요? 여기서 결국 내 인내심도 한계가 왔다. 간신히 붙들고 있는 이성의 끈을 아예 놔버렸다. 진짜요? 그거 진지하게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지 않아요? 지혜씨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태 한 번도 안 생겼으면 본인 정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건 빨리 검사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니까. 못하면 제가 아는 비뇨기과 소개해드릴까요? 삼촌이 의사신데 제가 말해둘게요. 승현씨 정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선 총무한테 여태 못 낸 회비 내고 바로 집으로 왔다. 내지를 땐 시원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목청껏 정잔이 비뇨기과니 한 게 엄청 쪽팔려서 그날 이후 다시 전처럼 잠수 타게 됐다. 그 일이 있고 반년 후 먹보당했던 내 친구 예은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나도 반가워서. 나야 잘 지내지. 너야말로 그동안 잘 지냈어? 그때 그 일 이후로 힘들어 보였는데 뭐라 말 걸기도 어려워서. 고마워. 신경 써주고 있었구나. 그게 실은 그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혹시 오늘 시간 있으면 학교 근처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길래 마침 그날 다른 약속도 없어서 저녁 때 보기로 했다. 시간 맞춰 약속 장소로 가보니 친구 말고도 처음 보는 여자애들이 몇 명 와 있었다. 게다가 날 보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서 단체로 인사하길래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놈한테 단물만 빨린 애들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한바탕 헤집고 간 회식 자리에서 뭐야 저 여자 완전 사이코 아니야? 쿨한 척하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평소 쓰레기 같은 행실이 워낙 유명했던 터라. 듣고 보니 그렇네. 혹시 진짜로? 이런 여론이 형성된 채로 회식 자리는 그대로 끝이 났다고 한다. 내가 시작한 이승현 고자설은 그 후로도 동아리 멤버들을 통해 순식간에 대학 전체에 퍼졌다. 나중엔 고자설뿐만 아니라 혹시 성병도 있는 거 아니야? 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하나둘 그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남자애들한테도 손절당해 혼자 남게 됐다. 남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무 여자한테나 찝쩍거려서 원래부터 남자애들 사이에선 말이 많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다. 걔가 자주 같이 논 애들이라고 해봤자 딱 봐도 여친이 없는 씹덕들이었다. 근데 그런 씹덕들도 허구한 날 해대는 여자 자랑에 지쳐서 손절각 보고 있던 차에 이번 일을 계기로 연을 끊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콩깍지가 씌어있던 여자애들도 점점 거리를 두면서 사실상 왕따로 전락했다. 그러자 그놈도 조금은 반성했는지 얼마 동안은 얌전히 지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다. 어라? 어차피 안 생기는 거면 돈 막 해도 되잖아. 이러고선 유흥가에서 술집 여자들 헌팅에 그야말로 열을 올렸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자는 아니었다. 어처구니 없이 애가 생겨버렸고 상대는 결혼을 재촉했다. 난 무정자증이니까 애가 생길 리 없어.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랑 하다가 생긴 거겠지. 못하면 친자 검사라도 할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발악했지만 이 자식 남의 집 귀한 딸 임신시켜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주 뻔뻔하대. 왕년의 운동선수였던 한덩치 하는 장인어른에게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맞고는 잔말 말고 여기다 도장 찍어. 사실상 반강제로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결혼했다. 그리고 장인어른 친척분이 토몽이를 하시는데 거기서 노가다 뛰느라 대학은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한 거지만 그놈이 사라지자 다들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 회식 자리에서 내가 한바탕 해준 덕분이라고 여자애들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저녁도 풀코스로 대접해줬다. 취준한다고 정신없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 후 다른 동기한테 들은 말로는
순진한 여자애들 올리고 다니는 인간 말종 쓰레기 새끼를 내가 총대 메고 참교육했다고 통쾌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놀랐다. 내가 남자였으면 이 일을 계기로 여친 한둘은 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슬프게도 주로 여자 후배들한테서만 인기 짱인 선배가 됐다. 다 필요 없고 남친 내놔. 아직까지도 남친은 못 사귀었지만 일지망 회사에 붙어서 남친 생긴 것보다 기뻤다. 다시 그놈 얘기로 돌아가면 자식도 낳고 일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살고 있겠지 싶었는데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역시나 사람 본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이나 피고 댕기다가 장인어른한테 걸려서 개빡돈 장인이 여의주를 박살내서 진짜 고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그날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던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지게 되었고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 휴식을 가지고 수분을 보충하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는데 엄청난 숫자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왔나 싶어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길래 냉큼 받았더니 다운이가 얼굴과 왼쪽 팔을 크게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갔다네! 라고 장모님은 반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더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직장 상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상황을 설명하니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보고하고 집에 가봐야 할 것 아닌가? 어서 안 가고 뭐하나? 라는 꾸지람을 듣고 서둘러 조퇴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운전대를 잡은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엉두르며 무사히 집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집에는 집사람의 모습도 장모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근처 이웃들이 집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제서야 집 주변을 살펴보니 집 앞 도로에는 상당한 양의 혈흔이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장모님의 전화에 따르면 집사람이 얼굴과 팔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만 했지 그 외의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기에 사방에 흩뿌려진 핏자국들을 보며 혹시 칼에 찔린 것은 아닐까, 교통사고라도 난 것은 아닌가, 내 머릿속에는 가진 끔찍한 장면들만이 차례차례로 떠오르고 있었다. 집 앞에 모여든 근처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다들 일이 벌어진 이후에 몰려든 사람들이었던 탓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걸로 보아 큰일인 것은 분명한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도 모르다니 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아내는 얼마나 다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저 하염없이 집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나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터라 눈치채는 게 좀 늦긴 했는데 큰 상처를 입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아내가 전화를 받을 리가 없지 않은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장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혼자 멍하니 집에 있다 보니 불길한 상상들이 꾸역꾸역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해보니 아내로부터의 전화였기에 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진수씨, 응급처리도 받았고 치료도 잘 끝났어. 곧 집으로 갈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차게 들렸다. 순간 불안과 걱정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나도 모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화를 내고 말았다. 금세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큰 소리 질러서 미안. 괜찮은 거지? 아까 장모님 연락받고 집에 와보니 집 앞이 온통 피바다에.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에 나는 안정을 되찾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아내가 집안 청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깜짝 놀라 2층 창문에서 내다보니 큰 개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부부에게 으르렁대고 있었다고. 마침 마당 청소를 하고 계시던 장모님이 빗자루를 들고 큰 개를 막아서셨고 그 모습을 본 아내도 현장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다는데 나가서 보니 그 대형견은 아무리 봐도 투견처럼 보였고 장모님이 빗자루를 치켜들자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기에
행여 장모님께 달려들까봐 걱정이 된 아내는 큰 개의 목줄을 집어들고 장모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집사람은 여자치고는 제법 힘이 센 편에 속했지만 큰 개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필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개 주인이 달려오게 되었고 상황은 겨우 정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사고는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내가 위험에 처했던 부부와 그 부부가 데리고 있던 강아지라고 하기엔 제법 큰 개에게 다친 데는 없으시냐며 접근했고, 자기보다 큰 개의 위협에 날카로워져 있던 작은 개에게 얼굴과 왼팔을 물어뜯기게 되었던 것이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예민해져 있던 개한테 부주의하게 갑자기 다가갔으니까. 그 노부부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아내는 스스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성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들어서는 아내를 보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치료가 끝났다곤 하나 아내의 얼굴과 팔에는 깊은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다. 뭐야 이게 대체 어디가 괜찮다는 거야? 당장이라도 욕설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별거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내는 천상 여자였다. 짐승에게 이런 큰 상처를 입었는데 웃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내 걱정을 줄여주려고 필사적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아내는 그 지경이 되어서도 남의 걱정을 하고 있었다. 노부부 두 분이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야.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 아니, 얼굴이 그 지경이 됐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린가? 남자는 얼굴에 흉터 한두 개쯤 있어도 별 문제 없지만 여자 얼굴에 흉터라니. 이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냐는 말이다. 충격과 슬픔에 울고 소리쳐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왜 아내는 이 상황에 남 걱정이나 하고 있는 걸까? 아프지도 않은 걸까? 슬프지도 않은 걸까? 바보같이 왜 이렇게 착해 빠진 걸까?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다. 최악의 경우 아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나 역시 감정이 불안정해졌었나 보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결국 나는 한심하게도 다친 아내에게 위로까지 받았다. 하지만 역시 그런 아내의 행동들은 나를 걱정한 연기였다는 것을 사건이 벌어진 이틀 후 한밤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아내는 밤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가 깰까봐 살금원이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가는 걸 몇 번이나 눈치챘었지만 다친 곳이 많이 아픈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물린 상처는 보통 봉합 없이 소독만 한 후 상처가 아물길 기다리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한다. 아내 역시 신경이나 인대를 다친 것은 아니긴 했지만 제법 깊은 상처였던 탓에 아픔과 동시에 발열까지 일어나서 고통스러웠을 텐데 평소처럼 항상 밝게 웃는 표정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있어 상처의 아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엄마에게 큰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던 그 순간, 그리고 개가 달려들어 자신의 팔과 얼굴에 물어뜯는 그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구하려고 큰 개의 목줄을 잡아끌면서 각오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들 수 없게 된 것이었으리라. 내가 그 사실을 눈치채게 된 건 한밤중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밤에 저렇게 홀로 숨죽여 울고 있는 걸까. 매일 밤 혹시라도 내가 걱정할까봐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저렇게 혼자 울면서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말을 걸고 말았다. 미안. 나 때문에 깼어? 라며 급히 눈물을 훔치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불쌍해서. 그랬어? 많이 무서웠지.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결국 그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금까지 아내의 가슴속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한참을 울고 난 아내는 천천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줄을 내 팔에 칭칭 감았었어. 울먹이는 작은 목소리로. 나도 학창시절에 큰 개가 달려들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개 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그래봤자 개지 뭐 라는 생각으로 개를 놀렸었고 개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나에게 달려들었었다.
다행히 개 주인이 목줄을 빠르게 잡아챈 덕분에 다치진 않았지만 큰 개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달려드는 걸 직접 당하고 보니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아내는 나보다 더 심한 꼴을 당한 것이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아내의 팔이나 얼굴의 상처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마음의 상처보다 무서운 것은 없는 법. 외상을 흉터 없이 치료할 정도의 의학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히 치유되지 않는다.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자기를 지키려다 개에게 상처를 입은 딸이 행여라도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트라우마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 아내를 정신과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내는 행여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내색을 하지 않은 통에 한바탕면 정말 괜찮은 거라고 착각할 뻔하기도 했으니까.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주고 싶었다. 아내의 상처의 회복은 더디었으며 겨우 완치가 되긴 했으나 얼굴과 왼팔에는 선명한 흉터가 남았고 왼팔은 후유증까지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뭘. 전혀 불편하지 않아. 라며 밝게 웃어 보였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왼팔의 감각이 둔한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했다. 불편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개주인인 노부부로부터 치료비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내 얼굴에 흉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는 치료비 받았으면 됐지. 뭘 그래. 라고 하지만 나나 장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내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장모님과 아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노부부는 지금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의문이고 말이다. 다행히 노부부로부터 성형수술 비용을 대겠으니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연락이 왔다. 아내의 상처 정도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성형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비용을 대겠다고 하시니 고맙게 받기로 했다. 물론 노부부 쪽에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끼어들어서 멋대로 다친 건 아니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나 역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면 분통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내가 같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꼭 이렇게 다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만에 하나 아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내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집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피자국들을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절망과 공포가 잊혀지지 않았다. 설령 아내가 흉터가 크게 남을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아내가 이런 큰 일을 당할 때 곁에서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만큼 앞으로 우리 두 부부에게 남은 삶 동안 아내가 더 이상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당시 25으로 게임 어플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였다. 연수입은 6천만 원 정도로 내 나이 치고는 꽤 괜찮게 버는 편이었다. 하지만 난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결코 잘생겼다고 말하기 힘든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부끄럽지만 모태솔로남이기도 했다. 그랬던 어느 날 내가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게 지금의 아내. 아내는 우리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관계로 부모님 댁에 들렀을 때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만났을 때에도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이었기에 도저히 못 오를 나무 같았지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성공한 것이다. 아내 역시 긴 시간 동안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다고 한다. 이런 미인을 왜 세상 남자들이 가만히 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지만 당시에 나는 처음으로 생긴 여자친구인데다가 굉장한 미인이기도 해서 그런 자잘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정신이 없었다. 그 후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과 처제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장모님 역시 뭔가 기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겠거니 싶은 미인에다가 돈 좀 있는 집 귀부인 티가 역력했고 처제 역시 성숙미가 물씬 풍기는 미인이었다. 그 후로 나는 부모님 댁을 찾아뵙는 횟수가 늘었고
당연히 그때마다 아내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겠지. 나같이 못생긴 놈이랑 결혼까지 가는 건 솔직히 좀 그렇겠지. 이 사람이 착해 빠져서 나랑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 나는 자꾸 결혼하자고 보채서 미안해 라며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아내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자기도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아내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면 여동생도 같이 데리고 도망쳐줄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장모는 자매들에게 화류의 일을 강요하고 있었다. 아내의 아버지는 애저녁에 불륜 상대와 함께 종적을 감춘 뒤였고 그 이후로 장모는 아내와 처제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고 한다. 직장도 없는 장모가 가게를 부담할 수 있을 리도 없었으며 일을 할 생각도 없었던 장모는 아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매춘을 강요했다고. 처제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손님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받게 된 손님들 중에는 전국구 폭력단에 속해 있던 아내의 삼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나는 몰랐지만 그 지역 일대에서는 제법 알려져 있었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 20살도 되기 전 2번이나 도망쳐버려 했지만 그때마다 삼촌이 깔아둔 부하들 때문에 2번 다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게다가 아내는 낙태 경험까지 가지고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의 집에 놀러갔을 때 아내도 처제도 없었던 적이 몇 번인가 있었다. 물론 그럴 땐 장모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었다. 기운이 없어 보였던 건 단지 알코올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뿐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주변에서 수군거리거나 비웃음 섞인 눈길로 우릴 쳐다보던 인간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아내에 비해 볼품없는 내 얼굴을 비웃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아내와 함께 밤을 지새본 적도 없었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우리 부모님께 소개하려고 했을 때도 결혼하기로 결정 나면 그때 뵙자, 응? 이라며 피하기만 했었다. 내 고백을 받아준 것도 처음엔 나를 ATM으로 최종적으로는 전 재산을 노리고 고백을 받아준 것이라고. 물론 그 모든 것은 장모의 짓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의 재산은 전부 우리 형이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번엔 처제에게 우리 형을 유혹하라는 명령까지 했다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하지만 아내는 나에게 정말로 호감을 느꼈고 나를 속이고 결혼하는 짓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나에게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고백했다. 자,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아직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아내의 질문에 나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다. 네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만 했던 거잖아. 왜 내가 널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 난 뭐 깨끗한 놈인 줄 알아? 나도 그런 가게 다니기도 했었어.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난 아무 상관없어. 아, 내가 그런 가게 다녔다고 내가 싫어진 건 아니지? 라고 말했더니 비로소 그녀는 입가에 서글픈 미소를 띄웠다. 날더러 뭘 어쩌란 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나는 이미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들었다고 갑자기 마음이 확 식어버리면 그게 사랑인가?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우리 부모님, 형,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친구, 지인들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격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서 그런지 딱히 섭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을 했고 그 결과 부모님과 형은 못 이기는 척 우릴 인정해주게 되었다. 절대로 이 동네에 다시는 오지 말거라 라는 조건을 거시고는 나와 아내 그리고 처제의 탈출을 도울 계획을 세우는 데 협조해 주셨다. 일단 아내의 집에서 나와 아내가 대판 싸운 후 장모의 눈앞에서 헤어진다. 연기라고는 해도 아내에게 몸이나 파는 여자라며 소리를 지르는 내 가슴은 찢어질 듯했다. 장모가 싸움을 말리려 들면 못 이기는 척 때려 죽여버려도 시원찮다는 분위기를 풍기며 그 집에서 나온다. 그 후 아내와 처제는 엄마 몰래 전출 전입 신고 절차를 밟아둔다. 그 후 살집을 하나 구하고 나는 새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두 자매의 사회보험과 각종 공과금이 전부 그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그리고 형의 친구 부부가 실제로 그 집에서 살게 하고 그 집으로 배달되는 두 자매의 사회보험과 공과금 관련 서류는 전부 내 쪽으로 보내주도록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둔다. 주소지는 그 집에 그대로 둔 채로 두 자매는 나와 합류. 셋이서 따로 집을 하나 구해서 이사를 함으로써 두 자매의 탈출 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 집에 쳐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종적을 감췄소. 대개 딸에게 속아서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대개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자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요? 라는 식으로 선수를 쳐서 그 집 자매의 실종과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어필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듣자 하니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의 대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 뒤엔 아내의 삼촌과 장모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다만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면 호적관계상 추석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장모와 아내의 삼촌이 죽기 전까지는 아이는 가지지 않기로 했다. 한 번은 어떻게 알았는진 모르겠지만 장모와 삼촌이 내 직장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둘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분노를 가까스로 참아가며 화를 내야 하는 건 내 쪽이라며 내가 더 열심히 날뛰었고 당신 눈앞에서 그날 그렇게 대판 싸우고 헤어졌는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그 여자 행방을 묻는 겁니까? 덕분에 내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이제 겨우 잊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창녀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알아야 되나?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보쇼. 치료비 청구할 테니까. 라고 길길이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돌아갔다. 나는 그 후에 재빨리 상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다른 지역의 계열사로 전출을 희망했고 아내와 처제를 데리고 서둘러 이사를 했다. 솔직히 금전적으로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다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다. 낮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못했고 장도 밤 시간을 틈타 봐와야 했으니까. 하지만 아내도 처제도 옛날에 비하면 우리에게 지금은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라며 밝게 웃어주었다. 그리고 4년 후 아버지로부터 장모와 아내의 삼촌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였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내와 처제가 종적을 감춘 후 장모와 아내의 삼촌은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퍼마시고는 형제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덜컥 애가 생기고 말았다고 한다. 대낮부터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근처 사람들이 다들 눈치챌 정도였다고. 결국 다른 일가 친척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고 기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이 함께 자살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돌았다. 뭐 솔직히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유나 뒷사정 같은 건 아무 상관없었고 그냥 빨리 죽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나는 즉시 내가 빌린 집에 살고 있던 형의 친구 부부를 찾아갔다. 형 친구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내의 삼촌이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다고 한다. 공짜로 살면서 모은 돈이 새 집을 살 정도로 모였다며 살해는 필요 없다고 한사코 뿌리쳤지만 그럼 이사 비용만이라도 내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끝에 승낙을 받았다. 형 친구 부부가 이사를 한 후엔 그 방은 해약을 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처제는 전문대를 나와 취직을 했고 2년 동안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그 후 나와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 처제와 처제의 남편이 얼굴도 볼 겸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처제가 이 사람은 정말 형부만큼이나 든든한 사람이에요. 라며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울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처제도 처제의 남자친구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는 2살배기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 이도 참 누가 보면 우리 아빠라도 되는 줄 알겠네 정말 이라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우리 회사에는 정말 기가 막힌 놈이 한 놈 있는데 그 놈은 나와 거의 비슷하게 입사한 여성인데 얼핏 보기에는 나와는 달리 싹싹하고 친절한 시원시원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입사하고 반년쯤 지난 뒤 그놈이 우리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는 놈의 썩어빠진 근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상사에게 조금만 혼이 나도 다음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결근을 하질 않나. 당연히 그 녀석이 담당하던 업무는 반강제적으로 내가 떠맡게 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출근해서는 감사의 인사는 고사하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부서 내부에서 담당이 바뀌면서 힘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아직 새 업무에 적응도 덜 된 나에게 와서는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나였으면 벌써 끝내고도 남았겠다. 뭘 했다고 피곤한 척이야? 라며 폭언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것도 모자라 상사들과 사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진수 그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아 진짜 동기라고 하나 있는 게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몰라. 라며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가져다 붙여가며 내 험담을 했다. 덕분에 나는 일 못하는 놈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고 사내 평가는 점점 내려가지 선배들한테는 허구한 날 꾸중을 듣는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자 점점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넌 나 없으면 벌써 회사 잘렸어 알아? 라며 자신의 담배값이나 술값을 나에게 내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보너스라도 나오면 도박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나에게 죽어도 강땡랜드에 같이 가자며 설득하길래 거절했더니 욕을 퍼붓기도 했다. 야! 네가 일을 똑바로 못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지? 라며 자기가 남들에게 끼친 민폐는 1g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소리를 짓거린다. 이상하게 거리도 먼 카지노를 가자고 하고 끈질기게 졸라대길래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다른 회사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같이 간 사람이 돈을 따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그 돈에서 상당 부분을 빼앗아갈 심산이라고 하더라. 당연히 갈 생각도 없었고 따더라도 돈을 줄 생각도 없었기에 몇 번 강하게 거절했더니 그 이후로 카지노 가자는 소리는 쏙 들어갔다. 그놈과 팀을 이루어 업무를 진행할 일이 몇 번인가 있었는데 제가 누굽니까? 맡기만 주십시오! 라며 큰 소리는 자기 혼자 닫혀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전부 나에게 떠넘겨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마치 상사라도 된 양 나에게 뒷짐지고 지시만 하지 뭔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팀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를 나 혼자 전부 해결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발버둥은 쳤지만 결국 결과물은 구멍투성이었고 상사에게 혼나고 심할서까지 써야 했다. 게다가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었다. 어느 날 그놈은 아직 좌우분간도 못하는 이 신입사원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를 시켜놓고 자기는 간단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신입사원이 결국 저 선배님 이 부분 말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라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아니 이 정도도 모른다는 게 대체 말이 돼? 대학에서 뭘 배운 거야 대체? 넌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라며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곤 자기가 담당한 단순한 업무가 끝나자 난 벌써 다 끝냈는데 넌 뭐 했냐? 라며 울상이 되어있는 신입사원을 내버려두고 퇴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내가 지원군으로 나서긴 했지만 결국 그 신입사원은 정신적 데미지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다. 신입사원이 그렇게 휴직을 하자마자 그놈은 하여튼 무능한 것들이란 괜히 안 되는 놈들 붙잡고 가르치는 거 시간 낭비라니까 라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신입사원의 교육 담당이 그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세술만큼은 완벽했던 그놈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기 윗사람에게만큼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기에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놈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후배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요리조리 잘 피하던지 놈의 악행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신입사원의 사건을 아무래도 잊을 수 없는 나는 놈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도 아니었기에 어떻게 그놈을 보기 좋게 엿먹일 수 있을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복수의 찬스는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모두가 꺼리는 고난이도의 업무가 부서에 발생했고 나는 다시 한번 그놈과 한 팀으로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놈은 여느 때처럼 저만 믿고 맡기만 주세요! 라며 상사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언제나 그랬듯 업무는 전부 나에게 떠넘겼다.
그러더니 월차를 쓰고 해외여행을 가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바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원래대로라면 놈과 함께 했어야 할 그 업무를 정말 최저한의 퀄리티로 완성시켜놓고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그놈에게 넘겼다. 놈은 평소처럼 내가 전부 해놓았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고 혹시 업무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나에게 떠넘길 심산이었겠지. 내가 아직 다 못 끝냈는데? 라고 하면 아니 내가 며칠을 쉬었는데 그동안 뭐 했어? 하여간 도움이 안 되네. 빨리 안 해? 라는 식으로 나올 거라는 나의 예상은 멋지게 적중했고 나 같은 월급 루팡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선배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너라면 껌이지 않아? 설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라고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사실 이놈은 처세술이 능숙할 뿐 일머리는 지지리도 없는 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란한 현올림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다. 그런 주제에 자존심 하나는 더럽게 세서 조금만 부추기면 지기 싫어서 발끈하는 놈의 성격을 이용하기로 했다. 뭐?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알았어, 그거 이리 넘겨. 역시 그놈은 보기 좋게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다. 나는 즉시 업무를 그놈에게 넘기고 잠시 동안 지켜보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자존심을 걸고 어떻게든 주어진 업무를 완료하려고 버둥대고 있었지만 평소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놈이 그리 쉽게 끝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 결국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며 야! 너도 도와야지 뭐해! 라며 성질을 내길래 나도? 설마 못하겠어? 에이 설마 천하의 김준우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밝은 얼굴로 말뿐인 응원을 보냈다. 그래놓고 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흘끔흘끔 봤는데 이놈은 정말 그동안 말만 잘할 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놈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듯 어리버리하다가 괜히 뭔가 생각하는 척 사무실에 빙빙 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냉큼 부장님에게 가서 그 업무는 준우 씨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말인데 다른 할 일 없나요? 라고 들으라는 듯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부장님은 아 그래? 마침 잘 됐네. 그럼 이것 좀 부탁해. 야,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맙네. 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놈은 왜 이쪽 일은 안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느냐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날카롭게 흘겨봤지만 내가 알 바는 아니었다. 내 손에 같은 부서의 상사가 직접 맡긴 일이 쥐어져 있는 한 그놈이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때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업무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니 짜증만 나고 업무는 업무대로 진도가 전혀 나가질 않고 나한테 도와달라며 짜증을 내봤자 에이 난 부장님이 주신 업무가 있잖아. 그 업무는 네가 잘 마무리해줘. 너라면 간단하잖아. 그렇지? 반박도 할 수 없게 된 놈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고 그 후로 몇 주일이 지났다. 놈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윗사람에게만큼은 처신을 잘하던 달변가라는 이미지는 이제 입만삼 무능한 놈으로 변해버렸다. 스트레스로 피골이 상접해서는 이제 위아래 가리지 않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까? 라며 여기저기 성질을 부린 끝에 부모님이 쓰러졌다는 핑계를 대고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 뒤로는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멋대로 인생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관이었다. 1개월쯤 지난 뒤에 회사로 복귀하기는 했는데 이미 이런저런 상황 파악이 끝난 부장님에 의해서 한가한 지방부서로 발령이 나버린 것이다. 그렇게 발령이 난 지점에서도 업무 내용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며 툴툴대다 회사를 그만두었고 덕분에 아내와 이혼하게 되어 위자료를 잔뜩 물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 후로 얼마 동안 자동차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다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돈마저 바닥이 났고 우리 회사 사장님에게 읍소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오긴 했으나 역시나 일을 너무 못하는 관계로 부서장에게 꾸중을 듣던 중 성질을 못 이기고 폭발하더니 퇴사. 그 뒤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몇 달간 꾸준히 일하며 돈을 모으는가 싶더니 그렇게 모은 돈을 카지노에 때려박고 다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나한테까지 연락이 오더니 야! 돈 좀 빌려주라! 아니 혹시 니네 집에 남는 방 없냐? 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밝게 웃으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새로 들어간 회사와 우리 회사의 지인들 여러 명에게 돈을 잔뜩 빌려서 종적을 감추었다. 우리 부장님은 눈에 띄기만 해봐라.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게 만들어주겠어. 라고 하신다. 하긴 사람 구워 삼는 재주는 있는 놈이다 보니 그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는 있었겠지. 그것도 능력이다.
사실 내가 한 복수는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그게 스노우볼이 되어 멋대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가는 꼴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놈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놈에게 호되게 당했던 신입사원이 드디어 회사로 복귀했다. 그놈이 했던 짓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고는 하나 놈이 회사에서 종적을 감춘 뒤부터 나는 신입사원에게 종종 연락을 해서 너 스스로 준비가 됐다 싶으면 회사로 복귀해 라고 신입을 다독였다. 지금 그 신입사원은 내 부사수로 일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어제 그놈이 체포당했다는 뉴스를 봤다. 입 하나는 잘 놀리는 놈이었는데 전공을 살려 사기를 치고 다닌 모양이던데 결국 내가 TV에서 보게 된 그놈의 마지막 모습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경찰차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애인의 가족이 근처로 이사와서 우리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다. 딸과 애인은 금방 친해졌고 유치원에서도 항상 함께 놀곤 했는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A가 엄마 손에 이끌려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A 엄마는 남편이 출장 중인데 급한 일이 생겨 갑자기 나가봐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라고 굉장히 초조해하며 말해왔다. A는 그렇다 쳐도 아이 엄마와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라고 말했지만 내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로 A를 두고 가버렸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아이들은 서로 친하지만 아이 엄마와는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고 아이를 맡아줄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이 짐도 하나도 챙겨오지 않은 것도 어이가 없다. 그래도 아무리 여기서 툴툴거려봤자 이미 A 엄마는 가버렸고 엄마 무슨 일 있으신 거니? 하고 A한테 물어보니 뭔가 전화가 왔었어요. 라는 것밖에 모르는 눈치였다.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데리러 왔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A를 돌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도 A 자체는 정말 착한 아이다. 놀고 나서는 정리하자 라고 말하면 네. 라고 말하며 딸아이보다 정리도 잘하고 아줌마가 밥 만들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에 둘이서 씻고 올까? 라고 말하면 생긋 웃으며 따라준다. 그 엄마가 키우고 있는 것 치고는 정말 바른 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착하고 전혀 손가는 일이 없었다. 무엇보다 평소에 친구가 놀러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딸아이가 엄청 기뻐하는 것도 있어서 나도 반강제로 떠맡게 되어 화가 난 기분은 그때 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후 사건이 터졌다. 그날 밤은 우리 남편도 마침 출장 가 있던 참이라 딸이랑 둘밖에 없었으니까 이따 반값 세일하는 반찬이라도 사러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남의 집 아이가 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냉동에 둔 새우튀김을 해동해서 딸과 A에게 새우튀김을 넣은 어린이 정식을 만들어 주었다. 딸아이의 부탁으로 저녁은 항상 어린이 정식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데 A는 집에서 그런 건 먹어본 적 없다면서 뭐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삐네 집은 레스토랑이야? 라며 엄청 좋아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딸아이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우리 엄마 엄청 대단해. 맨날 어린이 정식 만들어줘. 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럴싸하게 흉내만 낼 뿐이지 뭐.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둘을 위해서 디저트로 사과라도 깎아주려고 주방으로 가서 잠깐 있었더니 갑자기 딸이 울며 나를 부르러 왔다. 깜짝 놀라서 딸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가보니 A가 얼굴이 빨개져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었다. A야, 괜찮니? 나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보니 저녁으로 먹은 새우튀김이 원인이었다. 알고 보니 새우 알레르기였다고 한다.
그런 얘기 A 엄마에게는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하지만 그건 A와는 상관없는 얘기이고 아이를 힘들게 하게 된 건 틀림이 없다. 어쨌든 딸아이와 둘이서 무사하길 빌며 함께 병실에 머물렀다. 물론 그 사이에 나는 몇 번이나 애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 새우튀김을 튀기다가 A 엄마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걸 떠올렸고 다른 아이 엄마들에게 연락해 그중 한 명이 번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밤새도록 연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A는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 괜찮아져서 안심하긴 했지만 이런 중요한 걸 말 안 하고 방치하다니 애 엄마는 참 뭐하는 인간인지 엄청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나름 식사도 신경 썼을 거고 A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게다가 밤새도록 전화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것도 너무 화가 났다. 애를 맡겨두고 갈 정도라면 적어도 언제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연락이 안 된 채로 병원에서 A를 데리고 돌아오니 애엄마가 와 있었다. 얼굴을 보니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 애엄마에게 쌓인 화를 쏟아냈다. 그랬더니 A 엄마는 다른 집 애한테 밥을 먹일 때는 알레르기 여부를 물어보는 건 상식이죠 라고 말했다. 뭐? 이 사람 진짜 애엄마 맞아? A 엄마는 나에게 책임을 묻기나 하고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했던 A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는 눈치였다. 결국 그대로 A는 엄마에게 끌려 돌아갔지만 그 후 나의 의혹은 커져만 갔다. 며칠 후 A 아빠가 돌아와서는 우리 집에 사죄하러 왔다. 아무래도 애 엄마는 이번 일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나 본데 우리가 구급차를 불러 소란스러웠을 때 그중에 우연히 A를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남편에게 연락이 갔다고 한다.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예상한 대로 그 여자는 A의 친엄마가 아니었다. 계모였던 것이다.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지만 A는 거의 돌보지도 않고 귀여워하지 않아 걱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나 잘 도와주기도 하고 야무진 아이인데 라고 생각하며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애엄마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내게 A를 맡기러 온 그날도 급한 용건인 듯한 뉘앙스로 말했었지만 사실은 그저 바람 피우러 간 것일 뿐이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이번 일을 캐물으니 뻔뻔하게 내 애도 아닌데 어떻게 되든 알게 뭐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한다. 애초에 엄마가 있으면 딸아이가 기쁠 거라 생각해 결혼을 했다는데 이번 일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딸은 좋아하던 A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지 울상이 되었는데 여기가 남편분의 고향이라고 가까이에 친정도 있어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또 이혼과 동시에 불륜을 저지른 것과 더불어 아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고소할 거라고 말했다.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리고 소송당한 부인은 내 애도 아닌데 왜 돌봐야 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데 혼인관계를 맺고서 그런 논리가 통할 리가 없었고 남편은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불륜 상대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재판에서 패소하고 나니 엄청 화를 냈다고 한다. 그 후 우리 딸과 A는 변함없이 친하게 지냈고 가끔 A의 아빠가 출장을 갔을 땐 우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우리 애가 A 할머니 댁에 놀러 가기도 해서 굉장히 즐거운 듯 했다. A 아빠도 돌아올 때는 기념품을 사오기도 하고 우리 남편과 얘기도 하게 되어서 이제야 진짜 친한 가족 간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A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걸 보고 우리 딸도 자주 도와주게 되어 너무 기쁘다. 형편없는 계모 때문에 한때는 큰일도 났었지만 정말 귀엽고 똑똑한 A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우리 아이가 2살 때쯤 음낭에 물이 고이는 병에 걸려 물을 빼는 수술을 했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후 마침내 퇴원날이 되었고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마침 수술을 한 시기가 이동이 많은 3월 말이라 열차가 혼잡할 것 같았다. 퇴원 날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퇴원날에 맞춰 지정석 열차표를 확보해 놓았다. 아들은 무릎에 앉혀 안고 타면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인 나이긴 했지만 무릎에 앉히면 수술 부위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해서 아이를 위한 자리도 예매한 후 승차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붐비는 열차에 탑승한 후 자리에 앉았다. 그때는 지정석도 거의 만석 상태였다. 참고로 당시의 승차율은 100%를 넘었었다고 한다. 내가 있었던 지정석 차량은 괜찮았지만 자유석은 앉을 자리가 없어 입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상태였고 통로에도 사람들이 넘쳐났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아이가 지겨워하지 않도록 창가 자리에 앉힌 후 둘이서 바깥 풍경과 지나치는 열차를 보고 있었다. 열차가 출발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진상맘이 초등학생 2학년 정도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지정석 차량으로 올라탔다. 그러고는 그것 봐! 있잖아! 여기야! 여기 비어있어! 이쪽으로 와! 라면서 내가 앉아있는 곳을 가리키며 딸에게 손짓했다. 언뜻 딸을 보니 다리를 조금 끌며 걷고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자리 좀 당겨줄래요? 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 그런데 여기 2자리는 저랑 저희 아들 자리인데요? 라고 하자 아들 자리라니? 이봐요! 요만한 아기는 무릎에 앉히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 상식도 없어요? 라며 엄청나게 사나운 얼굴로 떽떽거렸다. 아이 자리도 구입한 거예요. 라고 주춤하며 말하자 저기요, 아이는 무릎에 앉혀서 타면 공짜로 탈 수 있는 거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굳이 아이 것까지 예매했다는 거야? 네,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자리에 앉혀서 가려고 아이 것도 예매한 거예요. 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진상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 엄마는 또 처음이네. 라며 비웃었다. 난 원래 반박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이번에도 진상맘의 기세에 눌려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진상맘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너그럽게 넘어가 주겠지만 다음부터는 아이랑 같이 버스나 열차를 이용할 때 주의하세요.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괜찮지만 혼잡할 때는 아이를 어른처럼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무릎에 앉히면 공짜지만 자리에 앉히면 원래 운임료를 내야 하는 거라고요. 아,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아니, 나도 안다고. 그래서 아이 자성표까지 산 거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으면 안 와요. 우리 딸도 다리 삐어서 힘드니까. 라며 딸의 바짓단을 걷어올려 파스 붙인 다리를 보여주었다. 우리 아이는 다리가 이래서 서 있기가 힘들어요. 자유석은 사람이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서 있어야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러고는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내 물건을 짐칸으로 올리고 통로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창가 자리로 밀어놓고는 자리를 빼앗았다. 그리고 괜찮다니까, 창피하게. 라며 싫어하는 딸을 억지로 무릎에 앉혔다. 괜찮기는 다리 아프잖아. 아휴,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결국 나는 아들을 무릎에 앉혀서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역시 수술한 곳이 아픈지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 통로 쪽으로 나가려 했지만 진상맘과 그녀의 무릎에 앉은 딸이 길을 막고 있어서 죄송한데 좀 지나갈게요. 아이가 칭얼거려서요. 라고 하자 뭐야, 아유, 겨우 앉았는데. 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무릎에 앉혔던 딸을 내려놓고 자기도 일어서서 내가 통로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그대로 복도로 나갔다. 자판기에서 주스를 구입해 아이에게 마시게 한 후 창밖을 보여주었더니 겨우 안정이 되었다. 하지만 다시 자리에 돌아간다 한들 아이를 다시 무릎에 앉혀서 가야 하고 아이가 또 울기라도 하면 주위에 폐를 끼칠 것 같아 잠시 복도에 있기로 했다. 일단은 짐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로 돌아갔다. 마침 순회 중이던 승무원이 어째서인지 내 자리에서 진상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라며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자 다행이다 돌아와서. 글쎄 이 사람이 우리를 의심하잖아요. 네? 아니요, 그게 여기는 지정석이기 때문에 표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표를 확인했는데 가지고 계신 표가 자유석 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다르다고 주의를 주었죠.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던 여성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고 하길래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리를 양보해 줬다니까요. 당신이 설명 좀 해줘요. 아, 그게... 내가 당황하자 승무원이 정말 양보하신 건가요? 라며 확인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딸이 다쳤다길래 라고 대답하자 승무원이 눈치를 챘는지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정석이에요. 여기 계신 손님은 아이가 앉을 자리에 표값을 지불하고 표를 구매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는 무릎에 앉히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의 좌석값까지 지불했다고요. 게다가 이 아이는 라고 말을 하려다가 내 얼굴을 슬쩍 쳐다보길래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 아이는 배 쪽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릎에 장시간 앉히면 안 됩니다. 라는 말에 진상맘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사실 승무원께는 진상맘이 오기 조금 전에 아이에 대해 살짝 이야기했었다. 그런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아니,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럼 이제 이동해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라며 진상맘을 혼냈다. 그리고 진상맘이 하지만 딸이 라고 말을 하려는 찰나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승무원이 깜짝 놀라 미안하구나. 아저씨가 말이 조금 심했지? 라며 당황하자 딸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요. 라고 했다. 뭐? 나와 승무원은 깜짝 놀랐다. 발 삔 거 아니에요. 나와 승무원은 다시 한번 놀랐다. 무슨 말이야? 발 삐었잖아. 라며 진상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울면서 털어놓은 진상맘 딸의 말에 의하면 자리에 앉고 싶었던 사람은 딸이 아니라 진상맘이었고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꾀가 생각난 진상맘은 소지하고 다니던 파스를 딸의 다리에 붙인 후 발이 삔 것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승무원은 기가 막혀 보였고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주위 사람들의 냉담한 표정에 진상맘은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제 안 그럴게요. 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가자. 라며 딸의 손을 잡고 터벅터벅 자유석 차량으로 돌아갔다. 잠시 어떻게 되는 걸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 후 아들이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창밖의 차와 열차를 보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